어머니, 좁은 집에서 도저히 아이 못 키우겠어요. 저희 집이랑 바꿔서 살면 안 될까요? 아들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에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자신의 32평 아파트와 아들의 15평 집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아들을 찾아갔는데 사돈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저희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게 효도 아니겠냐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쫓아내고 자기 부모를 모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습관이 생긴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거칠어진 손, 그래도 아직은 팔팔하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떡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켜져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쌀을 담그고 손으로 비비는 그 감촉이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묵직한 위안이었어요. 시루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피면서 순자는 문득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순자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고 팔면서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인지 참 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졸업했죠. 졸업하고 나서는 복지 쪽 일을 하겠다며 복지센터에 취직했어요. 순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일은 아니어도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민수가 34살이 되던 해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될 유진을 처음 봤을 때 순자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밝게 웃는 얼굴이 참 마음에 들었죠. 유진은 복지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한다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인지 순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 준비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민수가 공손하게 물었을 때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떡집 수입의 대부분을 아들 부부에게 쏟아부었어요. 예단 장만할 때도 혼수 준비할 때도 순자는 자기 것은 아끼면서 아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했죠. 결혼식 날 순자는 하객들 사이에 앉아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 둘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온 아들이 이제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어요. 민수가 유진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올 때 순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순자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순자는 곧바로 떡집 문을 일찍 닫고 아들 부부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어준 민수의 얼굴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을 때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러면서도 입가의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죠. 임신 기간 동안 순자는 유진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만들어서 날랐어요. 미역국, 잉어탕, 호박죽,
각종 나물 반찬까지. 며느리가 입덧한다고 하면 새콤한 과일을 사다 주었고 발 마사지까지 해줬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죄송해요. 유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게 다 내 기쁨이야. 네가 편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10달이 흘러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순자는 아기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아들의 품에서 울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고요. 서준이라는 이름을 받은 손주는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깜빡이는 눈, 입술을 오물오물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순자는 손주를 안고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기 아들의 아들이라는 게 신기하고 또 신기했죠. 산후조리원 비용도 순자가 됐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편하게 쉬어야 손주도 잘 크는 거라고 생각했죠. 떡집 수입의 대부분이 아들 가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행복했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손주가 보이는 자리에 가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자고 있는 서준이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번졌죠. 어머니 오셨어요. 유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어요. 바쁠 텐데 반찬이나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놔. 아들 며느리가 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순자는 더욱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니 그것도 부부가 함께.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민수 며느리 참 효자효부라고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요. 실제로 두 사람은 순자에게 잘해줬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연락해서 인사를 드렸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선물을 챙겨왔죠. 순자의 생일에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촛불을 끄며 민수가 말했을 때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키운 게 자랑스러웠어요. 주말마다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리면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빨래를 돌리고 반찬을 만들고 집에 돌아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손주 보는 재미에 그까짓 고생쯤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손주를 안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서준아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한다 크면 할머니 잊지 마라. 아기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홀가분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충만했죠. 손주를 보고 아들 며느리의 효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불을 켜면 텅 빈 공간이 조금 쓸쓸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곧 손주 생각을 하면 그런 감정도 사라졌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민수 유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손주 서준이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순자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만큼 아들 며느리도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 어둠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떡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저녁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래기 몇 줌과 된장, 김치통이 전부였죠. 혼자 먹는 밥상이니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들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얼른 문을 활짝 열며 반겼죠. 아이고, 민수야 어서 들어와. 저녁은 먹었니?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들어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작거리고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였어요. 순자는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죠. 무슨 일 있니? 말해봐. 민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사업이 안 되나, 빚이 생긴 건 아닌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죠. 뭔데 그래 말해봐. 민수는 또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준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힘들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아이가 크니까 공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래, 그럼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구나. 아니, 그게요.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봐.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니? 민수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이랑 어머니 집이랑 바꿔서 살 수는 없을까요? 순자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뭐라고 했지? 집을 바꾸자고? 그게 무슨 뜻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집을 바꾸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는 조급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32평이나 되는데 혼자 쓰시기엔 아깝잖아요. 순자는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랑 셋이서 사는데 지금 15평짜리 집은 진짜 너무 좁아요. 서준이가 크면서 물건도 많아지고 유모차 놔둘 곳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아들이 자기 집과 아들네 집을 바꿔서 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집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집으로 가라는 거니? 네, 그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작은 집이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실 거고 저희는 아이 때문에 넓은 집이 필요하고요. 민수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집이었죠. 민수를 이 집에서 키웠고 온갖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봐야겠다. 순자가 말하자 민수는 애타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유진이도 요즘 육아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집이 좁으니까 매일 정리해도 어질러져 있고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집 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좁아 보였어요. 거실에 아기용품이 가득했고 세탁기 위에도 물건이 쌓여 있었죠. 어머니 손주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서준이가 좀 더 넓은 곳에서 자라야 하지 않겠어요. 손주 얘기가 나오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손주를 위해서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집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집이잖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렇게 넓은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순자는 말없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요즘 청소하기가 부담스럽긴 했죠. 방 3개, 화장실 2개, 혼자 쓰기엔 확실히 컸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알았어, 그렇게 하자.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 순자를 껴안았어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잘한 결정인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손주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함께 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오래된 물건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죠. 민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졸업장,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어머니, 이것들 다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야, 작은 집에 가면 공간도 없을 텐데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 유진은 능숙하게 짐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척척 나누는 모습이 프로 같았죠.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사하는 날, 순자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15평짜리 집은 생각보다 더 작았습니다. 방 1개에 화장실 하나, 작은 거실. 순자는 짐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손주 자주 보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는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살던 32평 집에 들어서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 이제는 남의 집 같았죠. 어머니 오셨어요? 유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어요. 가구 배치도 바뀌고 벽지도 새로 발랐고 조명도 교체했죠. 유진은 자랑스럽게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따라다니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들네 집이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손주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준이랑 놀아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 손주 보러 왔지. 순자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일주일에 2~3번씩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손주를 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예전처럼 헌신적으로 아들 가족을 돌봤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약속 없이 집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만에 유진이 문을 열었죠.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아,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렀는데 안 되니? 유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준이가 지금 자고 있거든요. 깨우면 안 돼서요. 아, 그럼 조용히 얼굴만 볼게.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유진이 문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시고 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었죠. 손주가 자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게 맞는 거니까. 그날 이후로 순자는 방문하기 전에 꼭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면 번번이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서준이 소아과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은 서준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였죠. 반년이 지나자 순자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손주를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서준이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서준이가 면역력이 약해서요. 의사가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래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 아픈 거니? 아니,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래, 그럼 엄마가 마스크 쓰고 갈게 손 소독도 하고. 어머니, 그래도 당분간은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도 신경 쓰여서 힘들어 하거든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억지를 부를 수 있겠어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괜찮아지면 연락해줘.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쓸쓸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민수한테서 연락이 올까?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그럭저럭요. 아들 며느리가 효자효부라며 부러워요. 복지센터도 잘 된다던데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효자효부라니, 정작 어머니는 손주도 못 보는데.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집, 텅 빈 방, 울리지 않는 전화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집을 바꾼 게 잘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순자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혼자서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순자는 15평 집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순자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민수가 왔나 하는 기대를 하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밖에 선 사람은 전혀 모르는 중년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네, 누구세요? 저 이 집 새로 산 사람인데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 집을 새로 샀다니.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 지난달에 이 집 매매 계약했거든요. 등기도 다 넘어왔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왔는데 언제쯤 이사 가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죠.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집주인분이 말씀 안 하셨나요? 제가 한 달 전에 계약금 넣고 중도금까지 다 치렀는데.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분명 아들 민수 명의였는데 어떻게 팔 수가 있지.
아니 팔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집 주소와 함께 민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박민수 씨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정식으로 산 거예요. 순자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실 수 있나요? 다음 주까지는 이사 오고 싶은데. 다음 주라고요? 내 계약서에도 명도일이 다음 주로 되어 있거든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민수가 집을 팔았다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네 번째 시도 끝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야, 지금 무슨 일이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두려워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요? 방금 여기 집 새로 샀다는 사람이 왔어. 다음 주까지 이사 가래. 이게 무슨 소리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 그거요. 그거라니. 민수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복지센터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럼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야지.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상의하면 어머니가 허락하셨겠어요? 순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 당장 다음 주에 나가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룸 하나 구해드릴 테니까 거기 가 계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원룸이라고? 내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원룸이면 충분하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민수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아들을 만나서 따져봐야 했죠.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32평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살던 집, 지금은 아들 며느리가 사는 집. 차 안에서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민수도 유진도 아니었어요. 안사돈 김미숙이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아, 사돈댁이 어쩐 일이세요? 순자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돈이 왜 여기 있지? 이 시간에. 잠깐 들렀는데 사돈댁은 딸 집에 놀러 오셨나 봐요. 김미숙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요.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유진이가 같이 살자고 해서요. 순자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산다고요? 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효도 아니겠냐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참 효성이 지극해요. 김미숙은 태연하게 순자를 맞이했어요. 마치 이 집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순자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유진이 있어요? 아, 둘 다 복지센터 야근이에요. 요즘 일이 많대요.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로비에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집을 바꾸자고 해서 32평을 차지하고 15평은 팔아버리고 사돈댁까지 들여서 함께 살고 정작 자기만 원룸으로 내몰리는 거였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하늘처럼 앞날도 캄캄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5평 집에 들어서니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일주일 뒤면 떠나야 하는 곳이었죠.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보답인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사돈댁에 태어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순자는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씻을 기력조차 없어서 그냥 외투를 걸치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어요. 민수와 유진이 복지센터에 있을 시간이었죠. 순자는 버스를 타고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 앞에 도착하니 깔끔한 간판이 보였어요. 행복나눔 복지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 몇 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순자는 차갑게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어디 있니?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당장 나오라고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유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쪽을 가리켰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민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순자는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밖에 나가자. 여기서 얘기 못해. 세 사람은 센터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순자는 민수와 유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뭘 한 건지 정확히 말해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제 전화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돈댁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유진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셔서 투룸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빼앗아서 사돈댁을 드린 거니? 빼앗다니요. 어머님이 바꿔주신 거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바꿔준 건 손주 때문이었어. 근데 너희는 나를 속인 거잖아.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 15평 집도 이미 팔렸고 등기도 넘어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순자는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머니야말로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원룸 가서 살라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혼자 사시는데 원룸이면 충분하잖아요. 유진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유진을 바라봤어요.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단정하고 예쁘게만 보이던 며느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유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저희도 부모님 모셔야 하는데 어머님만 모실 수는 없잖아요. 순자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나를 이용해서 집을 빼앗고 사돈댁까지 들이고. 민수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경고야,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시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어요. 주차장을 나서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손주 보고 싶으시면 조용히 계세요.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손주를 인질로 잡다니.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센터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버스 안에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갚아줘야 한다고,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32평 집을 팔아버리자고, 아들 며느리도 쫓아내고 사돈댁도 내쫓자고요. 그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개사무소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32평 아파트 하나 있는데요. 팔고 싶어서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주소를 말했어요. 사장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박순자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사장은 난처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이 집은 매매가 안 됩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서 처분이 불가능해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법원에서 이 부동산을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누군가 신청해서 법원이 인정한 거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내 집인데 못 파는 거예요? 가처분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채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데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순자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수와 유진이었어요. 자기가 32평 집을 팔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놓은 거였죠. 그때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수와 유진이 집에 와서 서류를 내밀었던 날. 어머니, 이거 복지센터 관련 서류인데요. 어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들. 그게 바로 이 가처분 신청 서류였던 거예요. 성인 의견 어쩌고 하던 그 복잡한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순자는 부동산을 나와 길거리에 멍하니 섰어요.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이제야 알았죠. 15평 집은 팔아버리고 32평 집은 법으로 묶어서 못 팔게 만들고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순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꼼짝없이 당한 거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보답인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 만들어 팔고 손님들한테 허리 굽히고 단 한 번도 자기 위해 돈 쓴 적 없이 오직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죠.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명했던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성인 의견 신청서, 동의서, 각종 법률 서류들. 하나하나 펼쳐보니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서류들이 자기를 올가매는 올감이었다는 거였죠. 순자는 서류를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법으로 묶었으면 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요.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어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거였죠. 새벽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되찾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내 어머니. 야, 네가 나를 후견인 모시기로 만들었다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네,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떨어지시잖아요. 혹시라도 사기 당하실까봐 제가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기 당할까봐 보호한다고 정작 사기를 친 건 아들인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집 팔지 못하게 막으려고 후견인 된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셔서 서류에 다 사인하셨잖아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찍었어. 그건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어머니 문제죠. 순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도 할 말 많아요. 제 앞길 막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모든 걸 바쳤는데 이게 보답이란 말인가. 밤낮 없이 떡 만들고 손님들한테 허리 숙이고 자기 한 끼 굶어가며 아들 뒷바라지했는데. 한참을 울다가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사연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후견인으로 만들었다고, 집을 못 팔게 막았다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건 법원 일이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순자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니 처음 듣는 곳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하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기. 둘, 후견 취소 방법 알아보기. 셋, 증거 수집하기. 순자는 펜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법으로 자기를 묶어놨어도 반드시 풀어낼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법률구조공단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접수대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줬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순자의 차례가 됐죠. 상담실로 들어가니 40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강민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바꾼 일, 아들이 후견인이 된 일, 32평 집을 팔 수 없게 된 일.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강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선 서류부터 확인해 볼까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강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이건 한정후견 신청서네요. 그리고 이건 재산관리 동의서고. 한참을 보던 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드님이 어머님의 동의를 악용해서 후견인 지위를 얻은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법원에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순자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내 후견이 종료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해제할 수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순자는 강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꼭 좀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강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고 진단서를 떼고 각종 서류를 준비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리가 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죠. 혹시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복지센터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까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데. 순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복지센터를 조사해 볼 수 있어요. 가능하긴 한데 증거가 필요해요. 순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복지센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지은이라는 복지센터 직원이었어요. 평소 순자가 손주 보러 갈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던 젊은 직원이었죠. 순자는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저 박순자예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망설이더니 승낙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이지은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 씨,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이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센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무슨 일인데? 대표님이 너무 심해요.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일도 막 시키고요. 순자는 며느리 유진을 떠올렸어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은 다른 사람이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지은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밀인데요. 회계가 이상해요. 회계가 이상하다니. 후원금이랑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장부랑 실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격리 업무도 좀 보거든요. 순자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지은 씨, 혹시 그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요? 순자는 사연을 설명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자기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복지센터가 얼마나 사기꾼들인지. 이지은은 듣다가 눈물을 흘렸죠. 어머님, 정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어떡해요? 괜찮아, 대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지은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횡포에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회계장부를 몰래 복사하고 유진과 민수의 대화를 녹음하고 수상한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죠. 한 달쯤 지나자 증거가 제법 모였습니다. 이지은이 순자에게 USB를 건넸어요. 어머님, 여기 다 들어있어요. 후원금 횡령 내역이랑 허위 수급자 등록 증거요. 순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늦게나마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너무 화나요. 순자는 강 변호사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대박입니다. 후원금 횡령, 허위 수급자 등록, 보조금 부정 수령까지 전부 증거가 있네요. 그럼 아들 며느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검찰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온 거였죠. 하지만 강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한 가지 더 하실 게 있어요. 뭔데요? 언론에 알려야 해요. 복지 비리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요. 제대로 알려지면 아드님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순자는 고민했어요. 언론에 알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아는 기자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탐사보도 전문이에요. 일주일 후 순자는 한준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8살의 젊은 기자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사연 들었습니다. 제가 취재하겠습니다. 순자는 USB와 서류들을 건넸어요. 한 기자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엄청난 스캔들이 되겠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유진아, 이제 각오해라.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한 기자는 일주일 동안 취재에 매달렸어요. 복지센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급자들을 인터뷰하고 후원자들에게 연락하고 정부 지원금 내역을 확인했죠. 취재할수록 문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 기자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취재하다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허위 수급자가 10명이 넘어요.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수급자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은 거죠. 순자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며느리분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고급 차도 샀더라고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복지센터 돈으로 명품을 사다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분 학력도 허위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위조고요. 순자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그 정도로 철저한 사기꾼이었다니. 어머님, 이거 보도 나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자기를 버렸잖아요. 괜찮아요. 보도해 주세요. 며칠 후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 맺혀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효자효부로 알려진 부부가 실은 후원금을 횡령하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행복 나눔 복지센터 간판이 보였어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 복지센터는 양가 부모를 모시며 진정한 효를 실천한다는 평판으로 많은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실상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회계장부가 나왔어요.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죠. 정부 지원금 3천만 원이 대표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후원금 역시 센터 운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표의 학력과 자격증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교에서 받은 것이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로 철저한 거짓말쟁이였다니. 또한 이 부부는 친모를 속여 집을 빼앗고 성인 후견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순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였죠. 아들을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검찰은 이 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복지센터에 대한 전면 감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준서 기자였습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순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세상에 알린 것뿐이야.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내 인생을 망쳤잖니. 전화 너머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기사 삭제해 주세요. 우리 죽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복지센터에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회계 자료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조사하고 수급자들을 전수조사했죠. 이틀 후 검찰에서 민수와 유진을 소환했어요. 두 사람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죠. 그 장면이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거였어요. 며칠 후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후견 종료 결정이 났어요. 정말요? 내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셨어요.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묶였던 손발이 풀리는 거였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32평 집을 되찾아야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결정이 났습니다. 순자는 법원 서류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32평 집이 정말로 자기 손에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강 변호사와 함께 강제 퇴거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 폐쇄 명령이 내려졌어요.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후원자들도 모두 후원을 철회했죠. 복지센터 문 앞에는 영업정지라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민수와 유진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죠.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을 걸으면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그 부부 아니야? 효자 효부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래잖아. 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유진은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눌렀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사람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강 변호사와 함께 32평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법원 판결문과 강제집행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죠. 어머니. 순자는 차갑게 판결문을 내밀었어요. 나가. 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법원 판결이야. 이 집은 다시 내 거야. 너희는 일주일 안에 나가. 안에서 유진이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니? 늦었어. 어머님 손주 생각해서라도 제발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닌데 손주를 왜 생각하니?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그때 안쪽에서 사돈댁 부부가 나왔어요. 최병철과 김미숙이었죠. 사돈댁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들도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이 공범들. 무슨 공범이에요? 우린 그냥 딸 따라 들어온 것뿐인데. 처음부터 짜고 한 거잖아요. 모를 줄 알았어요? 김미숙이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몰랐어요. 정말로.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경찰 조사에서 다 밝혀졌어요. 당신들도 공범이라고. 사돈댁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까 짐 싸세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민수와 유진, 사돈댁 부부는 짐을 싸서 나왔어요. 이웃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죠. 저 사람들 쫓겨나는 거 봐. 당연하지 어머니한테 저렇게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을 날랐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짐을 쌌어요. 사돈댁 부부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죠.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트럭이 떠날 때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나도 원룸 구해줄게. 원룸이면 충분하잖아. 민수는 순자가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럴 거야.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트럭이 떠나고 순자는 32평 집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죠. 돌아왔구나, 내 집으로.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닫고 먼지를 털어냈죠.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며칠 후 민수와 유진은 검찰에 기소됐어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문서 위조죄. 혐의만 10개가 넘었죠. 사돈들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순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법정에서 순자는 민수와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어떻게 집을 빼앗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복도에 앉았어요. 민수가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봤어요. 서준이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매 재판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횡령 금액은 처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2억 원이 넘었죠. 허위 수급자도 20명이 넘게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효자 효부 가면 쓴 사기꾼 부부 실형 구형. 복지센터 비리 총액 2억 원 넘어 친모 재산 가로챈 폐륜 부부 법정 구속. 뉴스마다 민수와 유진의 얼굴이 나왔어요. 기자들은 법정 출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두 사람을 카메라에 담았죠.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다 찍혔죠. SNS에는 두 사람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어요. 진짜 인간 쓰레기네요. 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나. 복지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함.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유진의 개인 SNS는 폐쇄됐지만 캡처된 사진들이 돌아다녔어요. 명품 가방을 든 사진,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사람들은 분노했죠. 저 돈이 다 후원금이었네. 복지센터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녔구나. 진짜 역겹다. 복지업계 사람들도 입을 모았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 복지 종사자들이 피해를 봐요. 정말 화가 나요. 복지센터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사돈 최병철과 김미숙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범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최병철은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딸이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죠.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과 통화 내역을 보면 집을 빼앗는 계획을 상의한 흔적이 있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미숙도 울면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죠. 최종 선고 날이 다가왔어요. 아들 며느리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유진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민수는 10kg이나 빠졌죠. 법정에서 두 사람은 맥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일어섰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민수, 피고인 최유진. 피고인들은 친모를 기만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성인후견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 처분을 제한했으며 복지센터 운영 과정에서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허위 수급자를 등록하여 부정 수령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판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는 사회 약자를 돕는 복지제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친모에 대한 배신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따라서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최유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진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죠.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복지 관련 업종에 연구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민수와 유진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돈댁 부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죠. 법정을 나온 순자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에서 판결 소식을 다루고 있었죠. 효자 효부 사기극 부부에게 실형 선고. 화면에는 법원 앞 민수와 유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순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순자는 32평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죠. 누구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연 거였죠. 쌀을 씻고 시루에 앉히며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힘드셨죠? 순자는 웃으며 떡을 건넸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지만 말은 아꼈습니다. 대신 떡을 사주며 응원했죠. 저녁이면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재미없었죠. 금방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집을 되찾았지만 외로움도 함께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교도소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요? 박민수 씨요. 어머님을 뵙고 싶대요.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거절하셔도 돼요. 아니요, 가볼게요. 며칠 후 순자는 교도소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있었죠. 큰 철문과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면회실에 들어서니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민수는 너무 마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죠. 순자는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수화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을 굳혔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아니? 알아요. 정말 알아요. 매일 후회해요. 그럼 왜 그랬니? 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복지센터를 키우고 싶었고 그래서.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면 뭐든 줬을 텐데 왜 속였니? 어머니가 안 주실 것 같아서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았어. 그렇게 큰 돈은 못 줬을 거야. 하지만 민수야, 나는 네 엄마야. 내가 말했으면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냐.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니? 일단 장모님이 봐주고 계시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오는데 아이가 저를 몰라봐요. 순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 그것도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알아요. 제가 다 망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순자는 고민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민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교도소를 나와 버스를 기다리며 순자는 울었어요.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죠. 순자는 그 후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통해 손주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서준이를 봤을 때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컸어요. 벌써 2돌이 지났죠. 할머니, 서준이가 순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순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
서준이는 천진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죠. 순자는 손주를 안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만나며 순자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떡집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수입도 괜찮았죠. 순자는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죠. 저녁이면 순자는 산책을 했어요. 혼자 걷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더 이상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말자. 어느 날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자 씨 요즘 잘 지내요? 그럭저럭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김 씨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참 강하시네요. 제가 봐도 대단해요. 순자는 웃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나이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죠.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 견뎠어. 이제 괜찮아.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순자는 다시 일어섰어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며 작은 행복을 찾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보며 위로받았죠. 쓸쓸하지만 당당한 삶이었어요. 순자는 새벽에 일어나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공기, 익숙한 쌀 냄새. 시루에 쌀을 안치며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힘내자. 내 인생이니까. 네, 순자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결국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으로 묶인 올가미를 풀고 빼앗긴 집을 되찾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혼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댁까지 상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님은 해냈습니다. 비록 아들은 감옥에 있고 손주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순자님은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요. 순자 할머니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